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가수 주호님께서 시들무에 또 약속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또 바쁘신 스케줄을 이겨내시고 약속을 하셨던 시들무 참여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약속 지켜주셨네요.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긴 하네요. 근데 저번에 대놓고 온 손님으로 직접 여기 찾아오셔서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생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라는 노래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아주시고 있는 가수 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신 걸 텐데 제가 예고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바로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릿입니다. 주호예요. 이번에 들고 온 이야기는 저의 취미들에 관한 시리즈들을 만들어 보고자 들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적인 그런 취미들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하나 활동적인 게 낚시거든요. 낚시. 네, 그래서 낚시를 하게 된 발단부터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진행될 텐데 한참 아이돌 한다고 그때 제가 대놓고 온 손님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15년 전? 14년 전쯤에 한참 활동 준비를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회거든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회인데 그 아이돌 연습생 때는 사실 매일매일 나와서 쉬는 날 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한 12시간, 13시간씩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방송이 잡히거나 활동이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취미라던가 이런 게 다 끊겨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장님이 조금 풀어주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한 활동을 끝내고 나면 너네 다음 곡 수급도 해야 되고 안무도 짜야 되니 그동안은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쉴 틈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딱 제 주머니에 아시잖아요. 그 매우 많은 그 연습생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딱 그날 제 주머니는 한 5만 원가량밖에 없었고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쉴 틈이 생겼는데 회는 먹고 싶고 또 소주도 한 잔 먹고 싶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회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하나 하기에는 회 양도 너무 적고 지금이야 뭐 저런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배달시키기도 좀 편했고 금액도 서로 대비하다 보니까 싸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직접 뭐 팜플렛 찾거나 아니면 동네에 가가지고 횟집을 들러서 포장을 하거나 이런 시대였어요. 회가 비쌌죠. 그리고 일단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회는 많이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이 좀 강했어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박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고로 저는 도박은 안 합니다. 그런 이 도전 정신에서 그러면 저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찰나에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할 거 없냐? 드라이브나 갈래? 야, 그럼 너 낚시 해봤어? 아니, 나도 안 해봤는데? 야, 차라리 낚시를 하러 가자. 이게 우리 둘 다 돈이 없으니 그냥 최소한의 기름값만 해서 낚시를 가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 내가 너 올 동안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얼른 와. 그러고는 저는 여러 가지 낚시 커뮤니티와 게시물,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나름 해박하게 한 상태에서 친구랑 처음으로 간 데가 대부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대부도를 가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화방조제라고 해서 매우 긴 도로가 있거든요. 해변 도로가. 거기를 막상 딱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막 트럭들이 이렇게 서 있고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여기서 한번 여쭤보자. 모르니까. 그래서 무작정 내려서 차를 대고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저희가 낚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배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게 돈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좀 체험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트럭 보이시죠? 트럭에 가시면 기본으로 뭐 체험할 수 있거나 좀 어린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되게 싸게 채비를 해서 판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저희는 올라가서 그 트럭 아저씨한테 또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사실 돈이 많이 지금 없는데 채비를 좀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잘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중고도 있고 뭐 새 것도 있는데 그럼 아예 처음이니까 그냥 손맛을 먼저 보고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채비를 한번 갖춰라. 그래서 거기서 딱 저희 수중에 맞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는 그 채비가 다 된 게 있었어요. 체험판. 그래서 그거를 받고 지렁이를 하나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거 뭐 수심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되니 그리고 다행히 거기 계시던 분들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아 저기서 수심 얼마 주시고 지렁이 이렇게 끼고 던져보세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자리 가서 한 3-4시간을 꾸준히 하는데 아 너무 다행히도 그날 정말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지만 애기 우럭이라고 하거든요. 애럭이라고 하는데 애럭을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처에 가면 횟집이라던가 아니면은 한 1kg에 5,000원 정도 받고 회를 떠주는 집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가서 그걸 회를 떠서 집으로 왔죠. 그러고는 둘이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딱 기울이는데 이게 한 점 한 점마다 정말 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했던 내 스포츠의 낚시에서 그 잡았던 손맛과 저는 처음 잡았다 보니까 그 작은 우럭조차도 정말 무슨 상어 잡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한 점 한 점. 그렇게 저의 낚시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있던 와중에 제가 활동이 끝나면 많이 좀 쉬는 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요번에는 집에서 또 낚시를 가고 싶은데 쉴 틈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어디를 한번 가보지? 그런 와중에 저번에 이제 친구 거, 제 거 그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던 그 낚싯대 채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 2대가 딱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럼 차라리 가까이서 뭐 낚시할 수 있는 거 없나?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럼 이 근처에서 내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분명히 나는 실용적인 낚시를 해야 된다. 손맛 따윈 필요 없어. 무조건 실용적인 거 뭐가 있지? 하고 찾던 중에 이 음식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민물장어를 잡는 낚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장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또 그 동호회를 가입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계속 서치를 하고 뭐 어디를 가서 낚시방을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뒤에 한강으로 떠났습니다. 한강으로 한참 다니면서 이게 보통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자리를 봐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위수 지역에 가까울수록 장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어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무래도 너무 안 잡히니까 그러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우연찮게 옆에 어떤 아저씨가 매일 갈 때마다 그 아저씨만 계시는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서 저 아저씨한테 좀 차라리 뭘 여쭤볼까. 제가 3번 4번을 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시간만 때우고 오니 근데 나름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당시에 그때 작곡이란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한참 뭐 가사도 쓰고 뭐 좀 감성적인 이런 느낌을 저기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 보면서 저 중에서 내가 살 집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되게 좀 감성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세월도 많이 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 장어 낚시는 저도 뒤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과 미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장어 낚시의 필수인 날씨가 어떠냐면 비 오는 날 혹은 비가 한번 왔다가 흙탕물이 다 뒤집어진 날 그럴 때 장어들이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한 날은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우비를 쓰고 딱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에서 그 원터치 텐트에다가 계속 뵀던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아저씨를 똘비 아저씨라고 할게요. 똘비 아저씨한테 슬쩍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 이렇게 좀 낚시를 배워보고 싶은데 전 그래도 몇 번 여기서 계속 와서 뵈긴 뵀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너무 초보라 아는 것도 없고 수심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똘비 아저씨랑 조금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아저씨도 잘 잡으시지 못하시길래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 너무 촉이 와서 이건 가야 돼 하고 딱 갔더니 또 평상시처럼 그렇게 원터치 텐트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비가 너무 오니까 텐트 안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왔어요. 좀 잡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혼자서 이 소주를 한 잔 딱 드시고 계신 거예요. 친구 왔어? 그럼 뭐 소주 한 잔 할래?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술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아이스박스를 항상 낚시꾼들은 들고 다니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여시더니 캔콜라를 하나 꺼내서 야 그러면은 콜라로 나랑 짠이나 해줘라. 그렇게 앉아가지고 낚싯대는 펼쳐놓고 아저씨랑 짠을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음악을 하고자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오. 대다수는 뭐 기획사 사장님이라던가 거기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을 알게 될 계기도 잘 없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잘 알려주시고, 조금 자연스레 제가 속내를 많이 털어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요런 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미래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딱 돌비 아저씨가 나도 요즘에 사실은 뭐 회사를 조그만한 거 하나 운영을 하는데 요새 이게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다, 유독 이상하네 요새,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너는 비 오거나 아니면 비 온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오면은 여기 한강에 사람도 없고 이런데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여기 와서 낚시하고 이러면 안 무섭냐? 아예 사람 없으면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뭐 사람 있는 쪽으로 찾아가곤 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저는 거의 아저씨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약간 좀 기운이 싸다, 뭐 이상해. 오. 뭐 무서운 거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조금 잘 통한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뾰족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랑 좀 결이 맞는 분인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어릴 적부터 저도 조금 그런 뭐 영적인 기운을 싸하게는 느낀다.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 근데 아저씨 뭐 귀신 보세요? 얘기하니까 아저씨께서 그러면 너 뭐 무서운 거는 뭐 그런 이야기 해줘도 괜찮겠네? 저는 좋아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똘비 아저씨가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렸을 때고 집도 조금 유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용돈을 조금 모아서 당집들을 좀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한 당집 갈 때마다 한 5번의 당집을 가면 4군데에서 거의 서너 군데에서는 너 귀신 보는구나, 너 눈이 귀신 보는 눈이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 똘비 아저씨는 집도 유복하다 보니 자기의 미래도 나름대로 뭔가 아버지의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본도 있다 보니까 크게 그런 돈적인 걱정은 없었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괜히 또 내가 진짜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말들을 일부러 다 무시를 하셨대요. 그렇게 학생 생활이 지나고 갓 20살이 되고 바로 군대를 입대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봤을 그 똘비 아저씨 나이대가 50에서 한 60대 사이, 한 50 중반 정도? 연세가 있으시구나. 맞아요. 그렇게 돼 보이시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군대를 입대하셨을 때가 최소한 30년 전이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한 3, 40년 전에 군대를 나오셨겠죠? 처음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으로 자대를 배치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군대가 좀 후타나 아니면 좀 그런 안 좋은 부조리들이 워낙 많던 시대였다 보니까, 또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6.25 이후에 조금 이 군대에서의 경계적인 네. 군인들의 면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예민했을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내가 이런 걸 보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관심사병이 돼버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내 주변 동기들이나 후임들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선임들은 나를 더 갈구게 되지 않을까, 최대한 이걸 숨기고 그냥 잘 지내고 제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무난하게 군생활을 지내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는 보통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근무 때문에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새벽 2시건 5시건 오후 3시건 랜덤으로 걸리는 그 근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군생활 중에 하나인데, 한날은 자기가 정말 조금 무서워하던 선임이랑 둘이서 새벽 근무를 들어갔대요. 보통 이제 탄약고 근무라고 하는데, 탄약고는 탄약들이 이렇게 있는 창고 옆에 1, 2층으로 된 초소가 있고 거기를 자기들이 위에서 선임 후임 해서 바깥과 안에서 이렇게 지키거든요, 총을 들고. 근데 안쪽에서 보면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만 지금 알려드리고, 안에서 선임은 그 카메라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후임은 밖에서 생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이 밖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임들이 이제 자기는 짬이 좀 있으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똘비야, 그 뭐 재밌는 얘기나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없냐? 근데 무서운 얘기는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재밌는 얘기 했다가는 괜히 또 닦일 것 같고 차라리 무서운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내가 겪은 게 아닌 것처럼 해드릴까? 하고는 어릴 적에 봤던 그런 영적인 걸 본 썰들을 좀 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야, 이 카메라 이상한 건가? 저기 왜 잠깐만 경고등 들어가 있어? 하면서 보면 그 탄약고의 옆에 철장에 누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던지 아니면 어떤 이 힘이 가해지면 거기에서 적색 경고등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불은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또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카메라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 형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경고는 떴는데 저게 없어. 근데 바람이 저 철조망을 때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바람도 뭐 크게 안 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 선배님 그거 지휘통제실에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상병이 전화를 했대요.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 탄약고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근데 카메라 잡히는 건 없다. 이거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그 탄약고를 다시 한 바퀴를 돌았대요. 근데 그 탄약고를 돌 때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한참 오고 나서 다음날 되면 그 눈들이 녹아서 진흙바닥이 되거든요. 그 진흙바닥을 철퍽철퍽 걸으면서 가는데 아까 그 경고등이 울렸던 철조망 위치를 딱 갔는데 그 가기 직전에 그 똘비 아저씨의 눈에는 보였대요. 진짜 그 군인 형태가 정자세로 그냥 총까지 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철조망 사이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그걸 느끼고 나서 이거 괜히 내가 지금 이게 본 것도 문제고 저게 진짜 사람이라도 문제고 일단 가보자. 그래서 어쨌든 선임은 뒤에 따라오고 자기가 선임 뒤로 갈 순 없으니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사각형 탄약고를 딱 지나자마자 자기가 봤던 실루엣이 싹 사라지고 뭐지? 둘 다 놀래서 이러는 와중에 밑을 봤더니 그 자리에 군화 자국이 한 발은 정상으로 돼 있고 한 발은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고 카메라에도 안 나오고 둘 다 그걸 이상하게 보니까 왜냐면 걸어 다녔으면 애시당초 걸어온 길이 찍혀 있을 텐데 그 길에도 아무것도 찍혀 있는 것도 없고 발자국들만 있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군화 발자국이었고 이상하다. 그 선임도 되게 무서워했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는 탄약고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지휘통제실에다가 이상 없습니다.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그 경고등을 다 끄고 스위치를 다 꺼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선임이 아까 했던 얘기도 좀 궁금하고 괜히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잘못 본 거겠지. 그러니까 괜히 설레어하면서 이 똘비 아저씨를 괴롭혔대요. 야 아까 하던 얘기 더 해봐. 야 근데 저 진짜 귀신 아니냐? 근데 재밌긴 하다. 차라리 네가 썰도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대요. 일단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무슨 대화라도 더 해야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귀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주변으로 귀신들이 모인대요. 지금 많이 몰려있어요. 우리 규정님들 그러니까요. 옆에.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아니까 당집 들렀을 때도 계속 들었으니 좀 찝찝하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런 게 내 눈에 보인 건가? 그러고는 그 썰들을 좀 풀고 있다가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대요. 그러고는 근무 교대를 할 때 자기 다음 타임에 근무자들이 또 이렇게 걸어오면서 바꾸거든요. 그 근무를 바꾸는데 그 교대 근무자들이 자기보다 짬들이 더 있으니 얘기를 했대요. 그 선임한테. 야, 그 똘비 쟤 말도 조용하고 뭐 얘기도 잘 못하더만 재밌었냐?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줬어? 아니 근데 무서운 얘기는 좀 잘하긴 해. 뭐 너네도 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한번 물어봐. 재밌더라. 근데 그때 이 똘비 아저씨의 기운에 다시는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냐면 최전방은 아무래도 예전에 전쟁 시기도 그렇고 고지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또 많은 적군들이 자연스럽게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와서 드러낼 수는 없으니 이제 그것도 알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똘비 아저씨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선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먼저 간 선임이 똘비 아저씨를 불렀대요. 야, 그 귀신 얘기 다음에 나도 좀 해줘, 똘비야. 근데 뒤로 안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탄약고 주변으로 정말 많은 형태의 그 군인 모양을 한 귀신들이 서 있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과 눈 마주치면 안 된다. 근데 그 많은 영들을 피해갈 순 없으니 동시에 보자마자 너무 기가 빨려서 기절을 해버리셨고 그 얘기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풀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그러고는 제대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탄약고 근무는 빠지게 됐고 근데 다행히도 뭐 이 얘기를 군의관들이 잘 감싸줘서 그냥
조용히 뭐 그런 캠프나 요런 나름의 군 간부들만 아는 관심사병으로 잘 끝나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 사건이 한번 있을 때 내가 진짜 이걸 보는 게 맞는 건가 보다라고 거의 반 확신을 그제서야 하셨대요.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한테도 이제 계속 뭐 얘기를 이래저래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 얘기들을. 요 얘기들을 하시다가 저도 이제 뭐 영적인 거 느끼긴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은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드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으면은 싸한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너무 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분위기도 춥고 싸하고 서늘해지고 이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고 그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다음 활동 준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4-5달 준비를 하고 활동을 했나? 그렇게 하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이 생겨서 낚시 땡긴다. 그때 못 먹은 민물장어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이거는 내 돈으로는 절대 사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가서 한번 잡아보긴 잡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또 한강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똘비 아저씨가 여전히 계셨고,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저 요런 활동한다고 한동안 못 왔다.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본 똘비 아저씨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얼굴도 너무 수척해 계시고 혈색도 안 좋고,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요런 생각만 하다가 괜히 또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제자리로 와서 낚시를 하고, 또 며칠 뒤에 들렀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똘비 아저씨가 없어요. 누가 봐도 비 오고 난 다음날 이 장어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기인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며칠 나오면서 똘비 아저씨는 계속 나오시지 않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또 다음 활동들이 들어가면서 이 활동이 연결돼서 계속 들어가면 쉴 틈이 거의 없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고 한 2년 정도 제가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을 주셔서 이번은 한 2년 만에 낚시를 간 거예요. 갔는데 예전에 많이 봤던 그 원터치 텐트가 보이는 거예요. 똘비 아저씨인가? 이러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갔죠. 똘비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봤던 그런 수척한 모습이 아니라 살도 많이 찌시고, 너무 좀 겉모습도 좀 반지르르 하시고, 이거는 아저씨가 좀 잘 되셨나 보다. 이거는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되게 밝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 제가 또 한 2년간 그래도 좀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아저씨 한번 뵙고 그때 인사드리고, 그러고는 아저씨 한참 안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일이 있긴 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안 그래도 그때 너한테 또 그런 영적인 얘기도 했었고, 내가 사실은 네가 좀 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오늘 잘 만났다.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내가 못 나왔던 얘기도 해줄게. 그러고서는 똘비 아저씨가 굉장히 본인이 지금 오늘 나온 낚시도 진짜 오랜만에 하셨대요. 근데 이유가 그 2년 전에 자기가 저를 만나고 난 바로 직후에 사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렇게 수척 계셨을 때였거든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안 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자금조차도 내가 회사를 못 살려서 다 날려먹게 생기고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고는 본인이 매일 그 낚시하시던 그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셔서 유서를 쓰시고 신발을 딱 놔두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매일 낚시하시던 그것도 한참 지켜보시고 마음을 다 잡은 뒤에, 그날도 당연히 장어 낚시니까 비가 오던 날이었거든요. 그 비를 맞으면서 다리 난간 위를 딱 올라가서 손으로 짚었대요. 그리고 해야지 하고 그 한강 흐르는 물 위를 바라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십 개의 얼굴들이 한강 위로 둥둥 떠오르더래요. 그 수십 개의 얼굴들이 그 밤인데도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너무 느꼈고, 저 안으로 내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는 게 더 힘들 것 같다. 난 도저히 저기로는 못 되겠다. 그 순간 든 생각이, 쟤들은 내가 빨리 죽길 바라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저 무서운 곳으로 내릴 자신도 없고, 그러고는 다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다행히도 본인이 널떨궈 놓은 유서, 신발, 짐들을 챙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냥 어차피 내가 죽을 것도 한번 살려줬는데 그냥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빚들을 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풀리셨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신과도 다녀보고 막 이래저래 다녀도 다 정상이 나오고, 난 내가 조현병 같은 게 있나? 혹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보이는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체도 운영하는 너무너무 정상적이신 분이니까 예. 내가 이게 분명히 무슨 이상은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낚시를 나오신 거래요.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진짜 영적인 거기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신병인 건지 그래서 자주 나와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해라. 오. 그리고 죽을 용기면 넌 뭐든 할 수 있다. 절대 남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 때 한 번씩 여기 찾아와서 또 아저씨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봐라.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낚시 갔다 오면서 그 똘비 아저씨 생각도 나고 제가 늦게나마 앨범들이 잘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버팀목 중에 나한테 서울에서의 첫 어른이었던 그 똘비 아저씨의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구나. 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레전드다, 이것도. 아니, 그냥 무슨 썰마다 레전드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말씀 잘하지? 요것도 조금 짧지 않을까 하는 괜한 이 걱정에 그 보너스 개념으로 아주 짧지만 저의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들고 오긴 했거든요. 이건 근데 굉장히 짧아요. 가볼까요? 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취미가 예.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 어릴 때부터 저는 물론 돈은 없어도 계속 일은 어떻게든 막 방송 끝나고 나면 전단지도 돌리고 전단지 붙이러도 가고 서울시에서 하는 온갖 그런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잡일들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애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말 차라는 걸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수중에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돈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니 요걸로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그 예전에는 부활차라고 했는데 부활차가 뭐냐면 택시를 하시던 분들이 택시가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고 노후화가 되면 일정 키로수나 아니면 일정 연식이나 되면은 그 차를 바꾸시기 위해서 택시를 말소를 시켜요. 그러면 그 말소된 차를 정상차처럼 다시 작업을 하고 그거를 말소된 걸 제가 아주 싸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중고차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차를 샀을 때 한 80만 원 언저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저의 차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막 쏘다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LPG다 보니까 기름값도 딱히 그런 걱정도 없었고 그렇게 다니던 와중에 제가 아무래도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튜닝이나 그런 샵들에서 일하는 형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거에도 좀 많이 호감을 가져주시고 얘 가수야, 내 동생이야, 친한 동생이 가수도 해,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치근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고는 부품이 있으면 저한테 일부러 던져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진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한 날은 지금은 없어진 그런 문화인데 인천 쪽에 북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북항에서 항상 차선이 넓어가지고 주말 저녁이 되면 온 동네 튜닝카들이 그걸로 다 모이거든요. 차도 없고 길도 넓고 하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튜닝은 못하고 정말 그런 걸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굉장히 동경을 했고 그래서 형 저희 북한 가서 한번 구경해보러 가면 안 돼요? 튜닝된 차들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래? 가보자. 그리고 그때 형이랑 둘이서 북한을 가서 수많은 튜닝카들도 구경하고 막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동호회 활동들을 이용해서 신분들을 많이 쌓아놓는 게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면 끝난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튜닝숍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월미도로 가는 사람 월미도 가고 오랑리 가는 사람 오랑리 가고 집 가는 사람 집 가고 하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당시에는 큰 길이 자유로로 가는 길과 그 뒤에 산을 넘어서 가는 그 길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괜히 아까 제가 말한 도전정신 때문에 형 우리 저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냥 저 산으로 한번 해서 가볼까? 나 저번에 절로 한번 와보니까 불도 없고 사람도 아예 없고 동네도 조용하니 그냥 마을이 없으니까 완전 생 산이라 그냥 재밌을 것 같아. 가보자 해서 그 형이랑 저랑 형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고 네. 같이 그 산을 돌고 있었어요. 그 산 초입쯤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차들에 무전기가 달 수 있었는데 무전기?
그 차량용 무전기가 있어요. CB라고 하는 차량용 무전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 CB를 이용해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이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요금제가 무제한 이런 것들이 잘 활용화가 안 됐을 시절이라 일부러 뭐 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블루투스 이런 것도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전기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막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산이 요 꼬부랑길인데 등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등은 하나도 없고 산 초입한 지 한 1, 2분 지났나? 그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꽤나 올라왔겠죠. 저는 그 형 차 뒤에 따라가면서 무전으로 계속 얘기를 서로 웃으면서 하다가, 근데 갑자기 형이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야 잠깐만 주호야, 여기 이상하다? 형 왜? 저 앞에 사람 같은데? 형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냐고. 형 뭐 귀신 봐?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천천히 가는데, 이게 좌측으로 꺾이면 저한테도 그 우측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거잖아요. 제 라이트를 통해서 멀리 보이는데 분명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빛도 하나 없는데 저기 사람이 왜 있지? 형 이상해, 무서워, 일단 천천히 가보자. 가는데 가까워지니까 그 머리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시고,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듯 뭔가를 쓰시고 보재기를 이렇게 안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아, 예? 형, 저 애기가 아픈 거 아니야? 애기가 아픈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심지어 또 애기를 안고 뭐 어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형 근데 밖에 너무 춥기도 하고 우리 저거 병원이라도 태워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이 동네 자체에 마을이 없는데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천천히 가보자, 문 잠궈. 그러고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형이 야 밟아, 일단 밟아봐. 그리고 형이 먼저 밟고 저는 그래도 확인하고자 문은 잠겨 있으니 천천히 그렇게 그 아주머니의 형태를 가지신 분을 쓱 지나오는데,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뒤쪽으로 브레이크 등 때문에, 아주 어두운 산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보여요. 보이는데 그 시야 사이로, 제 백미러 사이로 그 안고 있던 보자기를 옆으로 팍 팽개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안고 있던 보자기는 팽개치고, 근데 오른손에 은색깔 뭐가 삥 하고 빛이 흘렀고, 그 입모양으로는 제 차를 딱 보면서 아이씨 하는 욕설하는 게 눈에 딱 띄고, 그러고서 너무 무서워서 자세히 딱 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게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러곤 저도 너무 무서워서 형 밟자 이러고 거길 막 밟아서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다음 주쯤인가 고 북항을 다시 모임을 가서 아는 동호회 사람들은 가서 얘기를 풀었어요. 아니 그때 저 A 형이랑 여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거 봤다 했는데, 저희 이전에도, 저희 바로 전날인가 그 전에도 동호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산을 이렇게 타는 걸 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와인딩을 하는 동호회에서 거기를 갔다가 우연찮게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이 그거에 걸려가지고 강도를 당할 뻔했다. 다행히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뭐 피해는 안 봤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막 자료를 모을 그 시기에 네가 경험을 한 것 같다. 야 이걸 빨리 신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신고를 넣었었고 경찰분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 문제는 뭐 그다음부터 생기진 않았지만, 그 산을 가봐야 경찰차가 계속 번쩍번쩍 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잖아요, 산속에 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시기 때가 그런 강도들이 좀 몇 번 나왔던 시기였어요. 와, 무섭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웠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섰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 아무래도 뭐 물건 하나 짚고 막 이렇게 누구 걸 찾아주는데도 괜히 좀 무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죠. 그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거는 있을 수 네. 있고도 남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래서 현실 공포 이야기를 또 하나 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를 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조금 공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어릴 때 편의점 알바할 때요, 스키용 장갑 있죠, 큰 거. 네. 그 안에 과도 숨겨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와. 저는 그 그 손잡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란 스키 장갑 큰 거.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상 저도 저 마주하면. 사건이 네. 있고부터는 차에 타면 기본적으로 문을 먼저 잠궈요. 혹시나 오늘 누가 뒤에 탈까봐. 조호님이 아주 무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뭐 어디 가려고 활동해야 돼서 바빠서 못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또 예. 얘기들을 제 뇌 속에서 꺼내와서 또 금방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대놓고 온 손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었죠. 주호님 편이. 거기서도 너무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시들무 이야기도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쫙 그려지는 그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호님의 그 기존에 올라온 영상은 돌비 주호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선생님. 네, 바선생입니다. 아이고, 바선생은 아니고 선생이죠. 그죠? 예, 선생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가 네. 될까요? 오늘 주제는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네.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누군가는 자꾸 층간소음이 난다고 뭐라 해요. 이러고 누구는 층간소음 나는 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랫집에서 윗집에서만 난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저도 이 얘기가 그죠? 반응이 되게 많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층간소음은 그래요. 네. 항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아마 들어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랑 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요. 제가 좀 최근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이구, 예? 이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좀 했죠, 이 친구한테. 근데 되게 막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아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 되게 이유가 다양할 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되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주니까는 약간 뭐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똘비님 채널에 나갔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귀족이었다고 이렇게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친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선 그 사연 이후에 저는 다른 밴드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그 동아리 회장직까지 맡게 됐어요. 나중에 4학년에 올라가서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은 또 다른 동아리들이랑 연합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다른 동아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술도 되게 좋아하고 고향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가깝게 지낸 그런 친구였어요. 저도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 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취업을 하게 됐었고 술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집에서 잔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자기는 꼭 취업을 하면은 무조건 반드시 꼭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회사랑 집이랑 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야근할 일도 많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약간의 좀 뻥카를 쳐가지고는 지원을 받아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뭐 자취는 해봤지만 그런 원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집이 금수저는 아닌데 은수저까지는 되는 그 정도의 재력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친구가 좀 재력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집들이 할 때랑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자취방 치고는 되게 좀 으리으리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좀 잘 살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회사 생활을 한 1년 좀 넘게 해가지고는 능력도 조금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도 주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드라마나 한 편 보려고 맥주를 한 캔 꺼내가지고 소파 앉아가지고 열심히 드라마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근데 이게 초인종을 한 번 누르면 볼 일이 있어서 왔구나 싶지만 막 연속으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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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누가 봐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약간 한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노부부가 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배를 그렇게 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는 아니 젊은이 내가 아랫집에 사는데 말이야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나? 아유 이렇게 개념이 없어서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대뜸 뭐 화를 내시더래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어르신이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었고요. 이 집에는 저 혼자 삽니다. 뛰어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나? 자네가 춤을 췄는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화를 계속 내시더래요. 어쨌든 기분은 나쁜데 일단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더 조심은 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만 화 푸시고 내려가 보세요 하면서 몇 번을 타일러 가지고는 겨우겨우 간신히 내려보냈대요. 예. 그렇게 며칠이 좀 지났나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뒤에서 걸어오길래 무심코 뒤를 돌아봤더니 그 노부부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어쨌든 안면식은 있는 사이니까 또 괜히 얼굴 붉히기는 싫어가지고는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집을 10층이라고 하면은 그 어르신들 집이 9층이 되겠죠. 이제 엘베를 타가지고 딱 9층을 누르면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알아듣기 얘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나? 자네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또 화를 내시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뜸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투로 아니 어르신 층간소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하면 아랫집에서 벽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대각선에 있는 집에서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 말하는데 말 됐고 자네 이번이 마지막 경골세 하고는 자기 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냥 휙 가버리시더래요. 그냥 아예 지금 이 친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자기들 아닌가. 그 이후로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면은 괜히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에휴 하면서 괜히 혀를 차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 마주치면은 뻔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기도 하고 되게 크고 작은 기분 나쁜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게 제대로 터진 날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한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이렇게 쾅쾅쾅 하고 막 두드리시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넘었더래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반말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반말로 화를 내시더래요. 이 친구가 참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은 조금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이 노인네들이 지금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안 보여? 이 시간에 시끄럽게 하는 거 걔는 믿는 행동이냐? 이러면서 똑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눈알이 터지게끔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한참을 화를 내시다가는 확 돌아가지고 내려가시더래요. 아 진짜 이 새벽 4시에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잠도 안 오고 거의 밤을 새다시 피해가지고는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오늘 회사 끝나고 나면 술이나 거하게 먹고 잠이나 퍼질러 자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술 좋아하시는 과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꺼내셔가지고는 진짜 잘 됐다. 다 같이 술이나 먹고 기분이나 좀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체 술을 좋아하던 친구니까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랑 후임들한테도 좀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술 자리를 가졌었대요. 근데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무슨 내가 야근을 하고 온 날에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내가 아닌데 오해받는 이 상황이 나는 너무 싫다. 차라리 내가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술 좀 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가지고는 다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집에서 2차 3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리를 불러가지고는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 다 와갈 때쯤에 후임 한 명이 말을 딱 하더래요. 아니 똘주임님 여기 사세요? 하니까는 맞다고, 여기 산다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니까는 아니 여기가 집도 비싸고 잘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도 맞다고, 원래 똘비가 우리 회사에서도 은수로 유명하다고, 원래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 건데 집단에는 겸손하게 여기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서 이렇게 회식의 연장선이 좋게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아래 집에서 찾아오는 일이 없었대요. 이게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듣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대요. 한 달,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 친구는.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생필품이 좀 떨어져서 택배로 물건을 좀 시켰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집 앞에 택배가 없더래요. 근데 이게 한 번 없어지면 좀 누락이 됐나 싶을 수도 있고, 약간 배송 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물건 없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택배가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니께서 반찬 같은 것도 해줘가지고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나 이런 것들까지 없어지니까 예.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한번 하다가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엄마한테 또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아니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고, 뭐 시대가 어제는 도둑들이 있다고, 안 그래도 요즘 엄마 집에도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고 택배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그 똘비가 촉이 딱 왔대요. 이게 뭔가 근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랑 엄마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 왠지 동일범일 것 같다 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왔대요. 그래서 집 앞에 CCTV도 달고 또 택배를 일부러 몇 개를 시켜가지고 미끼를 던져본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범인 얼굴이 찍혔대요. 범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딱 보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자기 회사 후임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절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먼저 얘랑 좀 대화를 해볼까? 그래도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람인데 대화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에 후임한테 저기 옥상 가가지고 남자의 한숨을 좀 쉬자고 이렇게 옥상으로 불러냈대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진짜 죄송하다고 바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속 후임이다 보니까 일을 가르치면서 실수하거나 일을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혼내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 일하면서 혼났던 걸 속에 좀 담아두고 있었다고. 자기가 속이 좁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한번 그냥 속상한 날도 많았고 했어가지고 한번 골탕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절대로 자기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 가져갔던 물건들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모아놓고 있다고.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극구 이렇게 사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우리 집 엄마 택배도 네가 훔친 거냐고. 우리 엄마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하니까는 그건 진짜 자기 아니라고. 자기는 똘주임님만 좀 골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똘비 주임님 부모님 집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자기는 절대 아니다. 거기까지 언제 그걸 훔쳐가지고 오냐. 그런 식으로 극구 부인을 또 하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훔쳐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 친구가 되게 인정은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너 몇 번 혼낸 적은 있었어도 네가 업무적으로 실수로 해서 그랬던 거지 내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 네가 그래도 혼이 나면서 네가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 그랬다면 나도 미안하고 대신에 너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도 너도 한 소리 들었다고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혼내면서 한번 알려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는 진짜로 그 노무부가 찾아오는 일도 없고 택배가 없어지는 일도 없고 진짜 찐 평화가 찾아온 거구나 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술 좋아하는 과장님이 또 한 번은 회식을 하자고도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번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술 먹고 풀려고 회식을 참여했지만 모든 사건이 풀렸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엔 또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에 또 참석을 한 거예요. 또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몇 번 틀리고 있었대요. 약간 몸이 비틀비틀거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밀번호가 안 눌리냐 하면서 다시 누르려고 몸을 가다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 어깨를 딱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그 후임이더래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이실직고를 다 듣기도 했었고 스스로 인정도 했었고 그래서 너 또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후임이 딱 반말을 까더니 이 먼발놈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부모님 같은 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랑 누구 이렇게 회사 사람들 이름을 딱딱딱 부르면서 그때 입던 새끼들 내가 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달라드는데 취해서 또 몸은 비틀거리는데 몇 군데 베이고 고 하긴 했지만 어이구야. 그래도 되게 위험한 부위를 다치진 않았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비틀거리는 몸 상태로 겨우겨우 온몸으로 그 후임 팔을 부여잡고 막 막아내면서 사람 살려요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기 미친놈이 있다고. 당연히 아파트 현관 입구니까 소리를 지르면 경비원도 올 거고 마을 주민들도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이 사건은 해결이 됐대요. 좀 급하게 마무리는 조금 됐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하면서 추궁을 하니까는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가 그 후임을 많이 아꼈었대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부터 자랐다고. 그런 가정사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챙기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가르치면서 혼내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혼내고 나면 꼭 따로 불러서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또 뭐 카톡으로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좋은 말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그런 식으로 달래주기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또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었던 거고. 근데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후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똘비 아래층 노부부였던 거예요. 처음에 집술로 2차, 3차를 갔을 때 또 술을 먹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노부부에 관한 얘기를 완전히 돌림을 했대요. 그 술자리에서. 그리고 그 후임이 그걸 녹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걸 들려주면서 내가 그때 이거 들으면서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아냐고. 나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을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고. 원래 내가 거기에 동조한 전부 다 너로 시작해가지고는 천천히 피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 너 먼저 보내버리고 언제가 됐든 간에 거기에 동조한 놈들 다 순서대로 똑같이 보내버릴 거라고 그러더래요. 당연히 고소는 했고 그 친구가 처벌은 받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엄청 늦게 들었어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행유예 3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유예로. 들으시는 분들이 칼을 했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니까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범행을 저지르러 오기 전에 술을 한 잔 걸쳤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었고 또 들고 온 칼이 식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접었다 폈다는 그 면도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다치게 할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나는 처음부터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다. 그리고 위험한 곳은 안 해치지 않았냐. 뭐 사람의 뭐 급소라든지 그런 위험한 부분은 내가 안 다치게 하지 않았냐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집행유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을 다잡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이 한번 왔었대요.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자기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딱 알겠더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시간 충분히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너네 찾아갈 거라고. 내가 너네 부모님 집 주소랑 내가 다 어디까지 깔았는지 너네 모르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원래는 다 잡고 회사를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못 다니겠더래요. 이게 퇴근하려고 해도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차로 받아버리진 않을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아랫집 노부부가 또 그 손주잖아요. 그러면 그 노부부가 보복한다고 찾아오진 않을지.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덮치진 않을지 온갖 상상이 많이 들어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도 다 빼버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집도 다 얘기해가지고는 엄마 집도 팔고 다 같이 이사도 가고 휴대폰 번호 바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래됐던 친구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사실 저도 되게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맨날 PC방에 있고 맨날 술 먹고 또 술 먹으면은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자고 싶다 그러고 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 그만둔 거냐 물어보니까는 아 그렇다고. 아니 진작 좀 말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그때 너 욕 엄청 했었는데 내가 욕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대요. 세상이 진짜 좁다는 걸 많이 느꼈고 자기는 자기랑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남의 형 안 본다고. 그냥 지금 이 얘기도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너한테 그냥 전달을 해주는 거지 나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 못하겠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네. 아무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되게 나름대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와,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왠지 시즌 후에 좀 이런 얘기 많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네. 일이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리 무서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예. 나름대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실제로 이제 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왜 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있단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네. 그 층간소음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불쾌한 경험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또 역으로 오해받는 상황도 힘들어. 이것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근데 그 제가 시간에 지금 그런 뛰었대. 상황이거든요. 출근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홈캠 보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한번 이제- 써먹어 봐야겠네. 예, 예전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시간에 홈캠을 보여드릴 수 있다.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근데 안 오시더라고. 아쉬웠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다음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오해를 받기도 쉽고 네. 성질 내기도 쉽고 굉장히 층간소음이라는 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걸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리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심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아유, 오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다다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다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떨려. 이게 처음에 이게 살짝 주눅 든 느낌. 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다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하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다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신 거는 글쎄요, 이게 좋은 일로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섬뜩하거나, 아니면 기묘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다라고 한번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다다예요. 제가 10대 때 있었던 일이었고, 저희가 항상 추석이든 설이든 며칠 전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저희가 갔다가 오면 집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고 다니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이상하게 제 방에, 그러니까 방 3 거기에만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냉기가 방에 흐르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일러도 올리고 방에 불도 다 켜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온 가족이 모두 다 잠이 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제가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위 눌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정말로 차도 위에 제가 무슨 판자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근데 몸이 그냥 가위에 눌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 방에서 잤던 거를 기억하니까 여긴 밖이 아니고 여기 내 방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모두 다 그냥 눈, 코, 입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아마도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가씨가 왜 여기 길가에 이렇게 누워있어? 이러면서 제 다리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때 추웠는데 창문이랑 방문을 다 열면서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덜덜덜 떨면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으니까 침대에 다시 누웠던 거죠. 그랬더니 문과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 방에 온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영가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제 방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느껴졌을까? 그날 제 방에 있었던 그 온기는 무엇이지? 아직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방 3에서 자고 막내 동생이 방 1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날 똑같은 귀신을 같이 동시에 봤어요. 얼굴이 화상으로 막 상처가 덕지덕지 있는데 눈만 하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귀신인데 제 침대 밑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계속 이렇게 시근덕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징그럽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영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 살에 닿는데 그 살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움직이게 됐는데 얼굴을 찼어요, 제가. 그 귀신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10분 후에 제 동생 방에서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다 달려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런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귀신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동생이 나도 똑같은 얼굴의 그 귀신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저희 방마다 비방을 좀 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또 같이 봤으니까, 그죠? 네. 네. 한 가지 더 집과 관련돼서는 물건. 물건. 이 집에 1층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네, 아직도 1층에서 살고 있고 이 구조와 비슷하고 안방만 없어요. 이런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왜냐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제가 교대 근무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방치가 될까봐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오긴 어려워서 그냥 아이들도 그때는 어렸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침대를 원하니까 제가 침대를 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인분들이 침대를 거의 사용을 하시지 않았대요. 본인의 집에서. 그래서 손님방에 들여다 놓은 거였고 사용을 거의 하진 않았다. 근데 너희들 갖다 쓸래? 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제가 막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 것들을 걱정하시니까 그럼 그거 가져오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침대에서 자면서부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둘째인 아들이 잤는데 아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하면서 제 옆에 와서 자요. 그래서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자고 나서는 정말로 큰일이 몇 번 날 뻔했어요. 새벽인데 아이가 밖으로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왜? 했더니 친구가 왔는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뛰쳐나가는 건데 저희가 골목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왕복으로 2차선 정도의 골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갔다가는 차에 치이기 일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뛰쳐나가 버리니까 차에 몇 번 7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방에서 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 왜 이러지? 그랬더니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저 침대가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손님 방에 있던 것만 가지고 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교대 근무를 하고 밤을 새서 들어오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던 터라 자고 있는데 계속 누가 벨을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폰을 들지도 않고 방에서 누워서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택배 왔어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배송도 있지만 그때는 새벽 배송 자체가 아예 없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직접 받으셔야 돼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새벽 냄새라 그러죠. 아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인데 택배가 올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누가 자꾸 벨을 눌렀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터폰을 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군가가 자꾸 밖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또 다른 날도 몇 번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새벽에 깨우던지 한밤에 저를 밖으로 부르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문을 향해서 차가 양쪽에 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반사경 같이 생긴 그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집 앞에 달아나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는 이 침대가 나만 느꼈던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다 느꼈고 만약에 뭐 수거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건 누군가가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부셨어요. 다 부셔서 그거를 다 밖에다가 내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또 썼다가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셔가지고 밖에다가 내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화끈하시네. 웬만해서는 좀 그냥 바깥에 옮겨주세요, 버려주세요 할 텐데.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에이, 설마 막 맨손으로 부셨겠습니까? 근데 네. 혹시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것까지는 말씀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이구나. 예. 네, 서울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쭉 풀어주셨고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옴니버스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희한테 굉장히 좀 희생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를 꼭 데리고 놀러를 항상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9살, 10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고 물놀이를 가게 되었어요. 한탄강에 이제 저희가 예전엔 텐트를 칠 수가 있어서 텐트를 치고 그랬는데 그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소식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뭐 수박도 담궈놓고 텐트도 쳐놓고 거기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탄강에 보면 지금은 조금 구조가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약간 섬처럼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서 또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춤도 추시고 노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물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다 골아 떨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밤에 부모님이 저희를 막 엄청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텐트 쳐 있는데 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담가놓은 거 저희 쪽 다 밀려오고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그냥 자고 있는 채로 다 차에다가 싣고 텐트맨 오면 다 뼈대만 접어서 그냥 젖은 채로 다 트렁크에다 싣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불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 중간에 섬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도 오고 술도 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물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막 불렀어요.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동네 사람들이세요. 옆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모임차 거기 오셨는데 거기서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는 가족들이 왔고 거기는 모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시라고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불고 있다고 저희 아빠가 엄청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어찌됐든 저희는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스텔라였어요. 자동차가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저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절대 안 걸리고 저희가 정말 꼼짝없이 정말 길에서 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공업사도 전화하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가까이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무한테나 문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해외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 등급을 받으시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아, 예전에 전쟁 나가셨다가.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참전용사. 네,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앞에가 좀 없으신 편이에요. 예. 근데 길에서 자동차들을 막 잡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주시고 저희 아빠를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차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을 넘게 저희 아빠가 계속 팔을 흔들면서 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부대 차량 하나가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군부대 차량이 저희 아빠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에서 차를 안 세워준 이유는 여기서 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헐, 이게요? 네, 그 도로에서. 오. 그래서 그 군인이신 그분도 절대 안 세워주시려고 지나갔는데 저희 아빠를 보고 자기 아버님이 생각이 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래서 저희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점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저희 아빠가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싸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차고에다가 차량을 넣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모두 다 그냥 굴러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차량 상태를 보니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휠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바퀴가. 그 상태로 집에 어떻게 맞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달려왔는데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었고요. 거기서 노신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이 정말 무섭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고가 그렇게 쉽게 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군인분들도 그랬고 거기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봐도 절대 안 세워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 그래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그 군인분이 여기서 그 여자분이 많이 세우거나 네. 흰 옷을 입은 분이 많이 세우는데 이렇게 섰다가는 정말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나서 정말로 세워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모두 다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도 막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야, 아니 웬만하면 세워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면 직접 못 도와주더라도 뭐 신고라도 해주던지 좀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야. 막 차가 너무 피해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막 차선을 넘어서도 막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러면서 조금 세워주시지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그날은 제가 화장실 간다고 했었던 게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그렇죠. 아, 근데 한탄강 그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뭔가 좀 센 지역인 것 같긴 하네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아유, 안타깝죠. 저희가 예. 거의 상류 쪽에 있었는데 다 네. 하루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물에 떠내려가셔서. 네. 아이고, 참. 우리 시들모에서도 이제 물놀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다님이 오늘 집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한탄강으로 놀러 갔을 때 겪었던 또 이야기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다님.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섬뜩하게 포인트를 잘 찝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들무 제보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